그럼 오늘 첫째 시간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들어보실 수도 있고 뭐 안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나름 뭐 예전에 데칸쇼라고 해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나름 철학에 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명의 학자를 묶어냈거든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그 사람이 데칸쇼라고 묶여가지고 이렇게 독일 철학 또는 이렇게 유럽 철학으로 소개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꽤 좀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한참 전이죠. 그 이후로는 뭐 크게 뭐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제 오늘날 이제 어떤 서적 흐름 또는 그런 도서문화 시장에서 가끔씩 이제 쇼펜하우어를 갖고 와서 좀 쉽게 또는 뭐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런 책들은 계속 소개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쓴 책도 그냥 벌써 지금 200년 전인데 묻히지 않고 계속 지금도 읽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나름의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께서 믿고 있던 바나 어떤 그런 게 좀 부딪혀가지고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떤 기본 바탕은 약간 어떤 염세주의라고 해야 될까? 세상에 염증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살다 보면 지긋지긋할 때 있잖아요. 내 삶도 지긋지긋하고, 아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그 은희경이라는 소설가는 환멸이 어떤 성장의 연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설의 그런 글들도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머물며 되면 그냥 냉소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건데,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일관되게 어떤 그런 뭐랄까 염증을 계속 느끼면서도 굉장히 명랑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게 뭘까? 그러면서도 행복과 어떤 인간의 삶의 어떤 그런 즐거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어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 들으면 또 재미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 니체라는 사람은 하거든요. 니체라는 철학자인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를 자기 어떤 뭐 유일한 스승처럼 막 여기거든요. 하지만 스승을 적대하면서 스승을 넘어서려고 하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오늘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점 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방향이, 해결 방법이 좀 다른 식으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텐데, 니체는 다른 길로 가요. 쇼펜하우어랑 어떤 인간에 대한 문제의식,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을 할 때는 또 이제 어떤 쇼펜하우어의 오늘 문제의식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나오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생각보다 꽤 거인이라고 볼 수 있고 재밌는 인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그 문호가 있잖아요. 소설가. 러시아 출신의. 그 톨스토이가 이게 자기 침대 머리맡에 하나 이렇게 인물상 사진이 있었는데, 그림 같은 거. 사진이 쇼펜하우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뭐 만만한 인간은 아니다. 그리고 바그너라는 또 그 작곡가 있잖아요. 오페라 막 만들고. 바그너가 쇼펜하우어에게 어떤 오페라 만들면서 헌정할 정도로 뭐 쇼펜하우어가 그 시대에 이제 헤겔이라는 어떤 대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에게 약간 밀리면서 약간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좀 갖고 있었던 인간이긴 하지만 또 나름의 자기 일가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할 때, 오늘 먼저 칸트부터 한번 시작을 할 텐데, 뭐 칸트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칸트라는 사람이 어떤 우리가 할 때 이런 물자체란 말을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 지금 칠판을 볼 때, 이 칠판이란 것은 지금 보이실 때 어떤 녹색으로 보이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자체는 말이 써 있고. 근데 이 칠판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칸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녹색으로 보이거나 어떤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건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에 따라서 이걸 판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벙찌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기관에 어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인지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인류사 내내 그랬는데, 칸트라는 철학자가 갑자기 그런 인지론, 감각기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것 자체는 우리는 모르는데 이것이 현상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걸 지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걸 지각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읽어내는 것 뿐이지 그거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논리로서 말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칠판 자체는 뭔지 몰라요. 그냥 만져보면 딱딱하네 하면서 이렇게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것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타고난 걸 통해서 그걸 읽어내는 거지 그거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과 이거 어떤 물 자체를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렇게 패러다임을 칸트가 제시했는데, 뭐 이걸 갖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좀 다른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니까, 칸트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어떤 칸트의 논리를 우리 인간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 자체와 현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물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체를 모른다고 칸트는 얘기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물자체를 대입해서 물자체가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의지인데, 그래서 책 제목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잖아요. 이 쇼펜하우어의 주저인데, 의지가 어떤 세상이나 우리 인간의 기본 핵심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핵심 또는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지가.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현상들로서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말도 좀 안 쓰긴 하는 말인데, 철학자들은 좀 이상한 말들을 계속 만들어서 쓰긴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지가 우리가 또 일상에서 쓰는 말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의지를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밤에 야식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걸 의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의지를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일상과 만나는 언어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어떤 욕망 같은 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내 안에 어떤 뭐 공격성, 뭐 성욕, 분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정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충동들, 이런 것들을 의지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거를 맞춰서 움직이려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핵심, 인간의 핵심은 의지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뭘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 그냥 평범한 글씨는 제가 쓴 글이고 이 궁서체로서 조금 더 이렇게 굵은 글씨 있잖아요. 이거는 이 책의 원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께서 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너무 두껍거나 바쁘시니까 가끔씩 이렇게 좀 요약본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한번 서점 가시거나 도서관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또는 좀 이렇게 좀 더 와닿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신체는 내 의지의 객관성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신체가 있잖아요. 이 신체는 우리 내 안에 핵심이 어떤 의지라고 했잖아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그 의지가 밖으로 나오는 객관성이 내 신체라는 거예요. 또 말이 좀 이상한가요,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가 어떤 핵심인데 그것이 이제 드러난 현상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 신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 신체와 의지는 똑같은 거죠. 내 의지가 신체로서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내 신체와 의지는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이게 살짝 한번 넘어가셔도 돼요. 뭐 이게 지금 바로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긴 하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뭐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의 통찰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핵심은 의지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드러나는 현상들이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드러나서 어떤 객관화된 게 우리의 신체고, 그래서 우리 신체는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 어떤 주체인 거죠. 우리 신체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럼 신체 그 자체가 표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신체 자체를 표상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죠. 어쩌면 신체는 이렇게 객관화된 거죠. 표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감각기관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체를 이렇게 들어볼 때는 내 신체가 표상으로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내 신체 자체는 표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이 표제가 이게 거죽표자거든요. 그리고 상이 어떤 그런 형상할 때 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이런 책상을 봤을 때 이 책상이라는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상되는 거잖아요. 이걸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 자체는 표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대상화 됐을 때, 그런데 물론 의지가 나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이렇게 표상화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여러분께서나 저나 약간 권리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떤 휴머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인간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어때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있다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걸 그냥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믿을 뿐인 거지 실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의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큰 영향을 주고 인간 세상에 큰 힘인지 이 사람은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기심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거나 또 우리 안에 어떤 의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기심은 누구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좀 읽어주겠어요? 무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에서 전적으로 보잘것없고 무로 축소되는 모든 개체는 그럼에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 기종으로 삼고 자신의 생존과 안녕함을 다루는 모든 것에 앞서 고려하며, 그러니까 자연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것을 이것에 희생할 용의가 있으며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그 자신을 단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도 없애버릴 용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성향이 자연 속의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이기심이다.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어렵게 쓸까 좀 언짢긴 한데 또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글이란 것이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생각한 걸 나름 쓴 거잖아요. 또 이렇게 이 책 같은 거는 뭐 젊은 날에 썼지만 계속 이렇게 고쳐 쓰기를 한 책이니까 그래서 한 번 읽었을 때 딱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럼 또 저희가 우리 너무 이렇게 세상을 날로 먹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읽으면 또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라고 같이 하는 까닭은 또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랑 한번 소리내서 읽는 거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이해될 때도.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한번 소리내서 읽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무한한 세계에서 전적으로 보잘것없고 무로 축소되는 모든 개체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은 되게 무한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이해력으로는 다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커다란 세계에서 보잘것없고 무로 축소되는 모든 개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쇼펜하우어가 어떤 정말 염세주의자 또는 그 당시 이제 19세기, 18세기 말부터 이렇게 불교가 이제 유럽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불교의 특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공허함, 공을 되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어있음, 뭐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하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무로 축소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모두 무로 축소되죠. 그럼에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점으로 삼고 자신의 생존과 안녕함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라지는 존재인데 나라는 어떤 그런 의지에 펼치는 내 신체와 나는 세계 중심점으로 나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존과 안녕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밀쳐내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생명이든 어떤 생명이든. 그러니까 자연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것을 이것에 희생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물론 우리는 어떤 내 핏줄도 있고 세상의 어떤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은 자신을 뭐랄까 좀 억압을 한다든지 좀 약간 희생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어떤 많은 생명들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을 시킬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는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할 때 너를 위해서 낳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낳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부모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식 또한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이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지 부모를 위해서 살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뭐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부응을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기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존과 안녕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간이자 모두 어떤 생명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런 읽으면서 약간 우리가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따른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그 자신을 그러니까 세상을 바다로 보면 이건 특유의 어떤 그런 뭐 힌두교부터 뭐 계속 어떤 그런 쪽에 있는 거 어떤 고해라는 말 있잖아요. 고통의 바다. 그래서 그런 쪽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이 세상의 고해 속에서 우리는 물 한 방울과 같은 존재거든요. 나란 존재는. 근데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도 없애버릴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거나 내 생명이나 어떤 내 삶의 뭐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라든지 세상에 어떤 뭔가도 없애줘도 괜찮다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핵발전소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세상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뭐랄까 편리함, 안락함 이런 거를 못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석유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끝없이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자연 속의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모든 다른 생명들도 인간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이기심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참담한가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은 분은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나 이렇게 좀 착하게 예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세상에 착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처음 이제 쇼펜하우어를 읽으면 대단히 불쾌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자신의 어떤 믿는 바와 되게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쇼펜하우어가 옳고 이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이 사람들도 이 쇼펜하우어 쪽도 뭐 이 사람들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고 이쪽 사람들도 쇼펜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 더 내려가 보면 모든 다양한 의지행위의 근본 주제는 건강한 신체라는 현존과 분리시킬 수 없는 욕구의 충족인데 말이 또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또 찬찬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어떤 다양한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의지행위의 근본 주제는 건강한 신체라는 현존 그러니까 내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뭐 유지하는 생존하는 그리고 현존과 분리시켜놓은 욕구의 충족 그러니까 또 여기서
신체에서 계속 욕구가 생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어떤 잠을 자고 싶고 그런 게 계속 생기잖아요. 여러분 욕구 하나도 없나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공부하고 싶어서 욕구도 있고 때는 목마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생존과 함께 거기서 일어나는 욕구 충족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많은 행위들은. 그 행위들은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많은 행동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했던 많은 행동들. 그건 다 소중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래도 밑바닥을 파보면 두 가지로 내 신체의 현존을 그러니까 생존과 함께 욕구의 충족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 욕구는 개체 유지와 종족 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내 개체 유지와 종족 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을 다 파보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죠. 내가 머리를 염색하고 예쁘게 이렇게 파마를 했어. 그거는 뭐 실제로 생존이 아니지만 번식하기에는 번식이라고 표현이 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떤 타인과의 어떤 예쁨을 받는다든지 관심 받을 때는 유용한 방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내가 열심히 막 고3 때나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막 준비해요. 그건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욕구일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 그 생존을 통해서 어떤 뭐 누군가와 또 이제 뭐 만날 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럼 번식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번식에 힘쓰게 되고 번식을 하다가 번식이 또 어려우면 그러니까 또 생존이 안 되면 번식을 잠깐 밀어두고 생존에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 중에 그거 있어요. 막 족구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족구왕이라는 되게 재밌는 멋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족구왕에서 이제 그 제대한 남자애가 이제 딱 기숙사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선배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친구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해. 막 계속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은 여성은 따라온다.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논리지만 슬픈 또 논리지만 또 생각보다 꽤 많이 현실에서 또 들어맞는. 뭐 여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어떤 면에서 뭐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 뭐 안정된 뭐 그걸 구하게 되면 남자는 덩달아 따라올 수가 있겠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세상이 딱 이렇게 딱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밑바닥을 보면 어떤 생존의 욕망과 번식의 욕망 두 가지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두 마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읽어주세요. 성욕동이. 성욕동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삶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연인이나 동물의 경우 삶의 최종 목표이고 최고 목표라는 사실로 확인된다. 자연인의 제1의 노력은 자기 보존이고 이 자기 보존이 달성되자마자 그는 종의 보존에 힘쓸 뿐이며 즉 단순히 자연적 존재로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자연의 내적 본질이 삶의 의지 자체이듯이 자연도 있는 힘을 다해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내몰아 번식하게 된다. 또 뭔가 이게 한숨이 나오고 이게 쇼펜하우를 그렇게 이렇게 쓸까. 근데 그래도 쇼펜하우 글을 읽다 보면 다음 시간에 니체도 그렇지만 글이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면서도 되게 뭐랄까 이렇게 잘 표현한다? 비유가 되게 좋다? 그런 문장들이 되게 빛나는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그나마 우리가 읽었을 때 좀 더 이해가 되는 글들을 이게 제가 가져왔지 실제로 또 책을 보면 더 이거보다 더 딱딱한 글들은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글은 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성욕동이 단호하고 가장 강력한 삶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는 그런 거 그렇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전 성욕동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성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가만 여러분께서 밤에 혼자서 이렇게 외로움에 떨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성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자연인이나 동물의 경우 삶의 최종 목표, 최고 목표라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성욕이 엄청 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 몸이 어떤 번식을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번식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라는 내 몸의 신호인 거죠. 그래서 자연인,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의 노력은 자기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유지가 안 되는데 번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내 몸의 건강과 내 몸을 보존하는 게 첫 번째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달성되자마자 그는 종의 보존에 힘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뭐 사법시험을 붙었어요. 그럼 내가 계속 법 공부를 열심히 더 해서 막 새로운 법 이론을 만들까요? 뭐 그런 분들도 가끔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우리 앞시대 한국 사회를 봤을 때 보면은 뭐 이런 사법시험이 됐다든지 뭐 어떤 의사고시가 뭐 시험이 의대를 들어간다면 갑자기 뭔가 선을 보러 나가기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끔은 아니지만 이렇게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어느 정도 생존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 바로 종의 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종의 본질에 힘쓸 뿐이며 즉 단순히 자연적 존재로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자연의 내적 본질이 삶의 의지 자체이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질이 삶의 의지라는 거예요. 어떤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힘. 그래서 자연도 있는 힘을 다해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내몰아 번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토끼든 사슴이든 사자든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생식, 번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책만 보거나 이렇게 혼자서 산책만 하면서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밤에 외롭고 또는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끌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어렴풋하게 우리 행동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정도의 약간의 어떤 가식이라든지 뭐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인정하지 않고 싶거나 좀 잘 이해 못한 채 우리는 살아왔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읽으면 약간 불쾌할 수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우리가 실제로는 약간 어떤 위선을 떨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이런 존재인데 어느 정도는 우리는 그걸 좀 외면한 채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어떤 문화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속에 이뤄도 뭐 남자와 여자 또는 여자와 남자 또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만남에 대한 욕망은 밑바닥에 깔려 있죠. 없어요? 저만 있나요? 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감출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 대놓고 저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 인간이나 동물은 약간 좀 문화 속에서 이걸 좀 감출 수 있다면 식물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생물이니까. 이 식물은 첫눈에 전체 본질을 완전히 순전하게 드러내며 모든 동물의 경우에는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는 생식기를 제일 꼭대기에 내보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봄이면 꽃이 피잖아요. 꽃이 뭐예요? 생식기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생식기를 어느 정도 감추죠. 은밀하게. 그리고 약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냥 모든 이게 다 있죠. 하지만 식물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화사하게 펼쳐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식물은 좀 어떤 면에서 좀 그래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물들보다는. 근데 좀 약간 여기서 재밌는 건 여러분께서 이제 의지를 펼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재밌다고 하기는 좀 씁쓸하게도 이게 의지가 충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펼치면서 생존과 번식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좀 드물겠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돼서 세상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어떤 뭐 미움 이런 것이 생겨나죠, 인간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만족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신체에 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작용은 뭐냐면 의지에 반할 때는 그 자체로 고통이라 불리고 의지에 따를 때는 유쾌감이자 쾌감이라 불린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의지가. 그것이 만족이 잘 돼요. 잘 충족이 된다고요. 그건 쾌감이에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돼요. 그걸 고통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살아가실 때 어떤 고통들 있잖아요. 그 고통 밑바닥에는 여러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지가 충족이 안 됐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잘 충족이 됐으면 되게 행복하거나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인간을 되게 해부를 하는데 좀 불쾌하면서도 뭔가 좀 그럴싸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고통들은 그러고 보니까 밑바닥에 내 이기심이나 어떤 내 욕망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내 어떤 의지나 어떤 그게 발현됐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때 쾌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망에서 충족으로. 소망에서 충족으로 이 충족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끊임없이 옮겨가는 의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굳어지게 하는 끔찍한 권태이자 특정한 대상이 없는 김 빠진 동경으로서 숨막히게 하는 우울로서 나타나는 정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무언가 소망하고 노력할 것이 남아있을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한 봅니다. 이때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행복이라 불리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통이라 불린다. 예. 이것도 약간 문장이 이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쇼펜하우어의 어떤 느낌이 이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한다고요. 욕망에서 이제 충족이 되잖아요. 또 충족했으면 이제 우리가 완전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새로운 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옮겨가는 유의, 어떤 그런 놀이와 희롱, 즐거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굳어지게 하는 끔찍한 권태이자 특정한 대상이 없는 김 빠진 동경으로서, 그러니까 생명을
으로써 숨막히게 하는 우울로서 나타나는 정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 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인데 이것이 가끔 잘 안 되거나 우리가 좀 그걸 원치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바로 권태이자 끔찍한 권태, 우리 생명이 점점 굳어지는, 그리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상이 없는 동경 또는 숨막히게 하는 우울로서 이렇게 정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것이 원래 소망과 충족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이것에서 잠깐 벗어나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무언가 소망하고 노력할 것이 남아있을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데 욕망이 충족이 되면 어느 정도 행복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욕망조차가 좀 안 생길 때, 또는 욕망이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을 때 보면 이 쇼펜하우어 보기에는 권태이자 어떤 우울함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